빨간색 책 1단원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첫 작품으로 최초점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책 있으신 분은요, 페이지 수를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이거 페이지 하셨던 분들도 까먹었을 테니까 1단원 빨간색 책 교과서 페이지가 양쪽 왼쪽 아래 사이드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가운데 페이지 수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라고 할게요. 이거를 가운데에 있는 페이지를 아래에. 그래서 가운데 페이지 1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최척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부터 시작할 건데 잠깐만 칠판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가 작품을 보자고요. 뭐가 나오냐면 정해져 있어요. 서사 작품이거든요. 소설이죠, 소설. 서사에서 이 사가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는 했던 사람들도 있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은 서사문학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글로 푼 거래요. 그러면 뭘 물어보냐? 이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야기가 근데 뭐냐라고 또 물을 수 있거든. 그럼 이야기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이야기의 요소들이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소설의 3요소 막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 3가지가 출제되게 됩니다. 결국에 소설에서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각각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작품 이 최척전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물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심리 문제예요. 100%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인물의 마음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인물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나도 졸려 지금. 인물의 마음을 지금 최척이 무슨 마음이게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틀리니까. 대신 뭐가 나오냐? 인물의 심리는 뭔진 다 알 테니 그 심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전달 방법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심리의 전달 방법이라는 게 출제되고요. 전달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제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제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2가지를 구분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르겠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한번 보자, 이게 각각이 뭔지.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살짝 덥지 않냐? 나 더워지는데 말하다 보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파갖고 불닭볶음면을 하나 먹고 왔는데 이게 속이 쓰리네. 구체와 추상 구분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많이 훈련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처음 보신 분은 잘 봐봐. 김채윤 씨, 이거 저번 시간에 안 했죠? 이거 2개 구분하는 기준을 기억하면 되는데 딱 2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 기관, 감각기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5가지 감각기관 존재하는 거 아시죠? 시각, 후각, 벌써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이라고 해서 5가지 감각이 존재하잖아요.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구체라고 해요. 감각할 수 있는 정보는 구체야. 꼭 기억하세요. 이거 두고두고 써먹어야 돼. 감각할 수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해요. 이 2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연습 한번 해볼래요? 김채연 씨 오늘 검은 모자하고 검은 마스크 쓰고 오셔서 무슨 용의자 같으신데, 검은 모자는 구체야, 추상이야? 검은 모자.
추상이요? 아니 난 자네 모자가 보이는데 눈으로. 자네가 만질 수도 있고 자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모자. 감각할 수 있는 거야. 구체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네 모자는 검은색 모자는 구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구체적인 정보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용의자 같은 모자. 차마 범죄자라고는 말 못하겠고 용의자 같은 모자. 용의자 같은 이거는 구체야 추상이야? 이게 추상이에요. 이거는 감각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 관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두고두고 어디서든 써먹거든요. 여기서도 써먹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시 방법이 두 개인데 추상적인 정보로 성격을 전달하면 추상을 전달하면 우리가 그걸 직접 제시라고 해요. 성격, 심리 성격의 제시. 근데 구체 정보를 전달하면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연습을 바로 해볼까요? 수병이는 오수병 씨라고 모르죠. 알 리가 없죠. 여기 학원 원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할 거야. 이따 보여줄게. 오수병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수병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거 구체 정보예요. 구체 정보야? 추상 정보야? 붉은 얼굴. 구체 정보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수병 씨의 심리가, 성격이나 심리가 직접 전달된 거야? 간접 전달된 거야? 간접적으로 전달 제시된 거예요. 오수병의 성격이 직접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어때요? 오수병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나다는 구체가 아니죠. 추상적 정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 거예요.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 방법을 먼저 익혀줘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진짜 손가락을 제가 헛겠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틀리면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진짜야. 안 나온 시험이 없어. 매년 나와.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이 심리 문제에서 하나 더 뭔가 우리가 챙길 게 하나 있다면 최척전에서만 좀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 문제예요. 관계. 인물과 인물이 무슨 관계인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척과 심씨는 친척 관계인 거 괜찮아요? 학교에서 책 혹시 없어요? 안에 선생님. 누구? 예, 여기 계시네요. 혹시 이거 잃어버렸어? 책상에 뒀어? 어떻게 이거 새 걸 줘? 아니면 오늘 할 거만 프린트로 해서 줄까? 옮겨 적기는 프린트가 편할 텐데 이걸로 줘 그럼? 프린트가 낫지? 야, 책 갖고 왔냐? 아유, 너 비를 책 갖고 왔어? 아예 분실했어? 뒤져. 아예 분실했다고? 아름고 5등의 현실이구나. 노준석 씨 1단원 3단원 책 갖고 오셨어요? 이거 단톡에 올려드린 거. 혹시 집에는 있어? 뭘 못 받아 임마. 중간고사 나랑 했잖아. 뭘 못 받아. 줬구만. 돌아와서 우리 지금 1단원 최척점 보고 있어요. 1단원 12쪽 관계. 학교에서 배웠다며 최척점. 최척이라는 사람과 잠깐만 심씨가 누군지는 기억해요? 나름 비중 있는 인물인데. 오경의 엄마인 거 괜찮아요? 최척과 심씨가 그러면 친척인 것도 괜찮아요? 아니지. 그럼 막장 드라마가 되잖아. 최척의 아빠 최숙 친구의 사촌이죠.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인물끼리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도 이따가 지문 보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이 작품에서는 인물 정보가
무조건 심리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나올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관계까지 볼 줄 알면 인물 정보에서 나오는 한두 문제는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갈등이에요. 갈등. 이 불편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구글로 막 이미지 검색해 주지 않았냐?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라고 이거 의음 변동할 때 된소이대기 세 번째 패턴 그거 할 때 내가 써먹었던 거잖아요.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저번 주 영상 다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안 오신 분들 보고 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맞지 않게 서로 얽혀 있다, 서로 어긋나서 꼬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갈등에서 갈등의 종류를 일단 묻게끔 되어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쉬워요. 외적 갈등은요. 시훈아 자기? 외적 갈등은 말 그대로 자아가 자아 아닌 존재와 꼬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용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를 좀 잘 쓰시더라고. 세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때 세계. 자아는 우리가 자화상 중간고사 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셨어요. 나라는 내면의 나의 존재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는 뭐냐? 자아 외부의 자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세계라고 합니다. 약간 저는 김봉수잖아요. 난 나의 자아가 있잖아. 아까 나한테는 임주하시는 세계예요. 내가 아닌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세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많아요. 이 작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세계는 2개 정도 있네요. 자, 다른 인물. 다른 사람도 세계예요. 김봉수가 자아라면 임주아 씨가 세계이듯이 세계. 아니면 사회도 내가 아니죠. 사회도 내가 아니야. 이것도 다 세계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갈등은 아무래도 여기에요. 나와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사회가 갈등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적 갈등은 내가 내 자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내적 갈등이 자 여기까지 내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만 좀만 더 말해볼게. 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관계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이 표 어떻게 좀 알아먹으시겠나? 벤다이어그램 표 볼 줄 알죠? 내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해서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걸로 해볼게. 포도면 무조건 과일이다. 이 표에 따르면 포도는 예외 없이 과일이다. 맞나요? 맞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다시 외적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떤 그 자아의 인물의 내적 갈등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왜? 자아가 다른 인물이랑 싸워. 혹은 자아가 이런 사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싸워서 불편해? 네. 이미 이 세계와 충돌했다는 것 자체가 자아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적 갈등은 자동으로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정도의 메커니즘 좀 알아두시면 갈등 문제 풀 때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작품은 갈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뻔해요. 고전소설이 또 이렇습니다. 고전소설이 이 갈등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이 정도 보면 됐고요. 그 다음 배경에는 2가지가 있어요. 출제 요소가. 하나는 시간이 있고요. 2번째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출제 요소예요. 시간? 시간은 뭐 아침이냐 밤이냐 이런
시간적 특성에 따라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준비할 최척전이라는 작품은 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분위기 형성에 작동하진 않고요. 다만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배경 문제가 나온다면 시간 순서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따 봐드릴게요. 엄청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어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또 하나 여기가 있는데 일단 사건의 시간 순서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써 있는 대로 그냥 시간 순서 아니에요?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순서가 순서대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뒤에 시간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이 작품 이 세 개가 다 있습니다. 병렬도 있어요. 같은 시간 내에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병렬적인 시간 순서도 있어요. 이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공간은 묘사 정도가 나오거든요. 묘사. 공간을 어떻게 설명했는가인데 이 작품에서는 공간이 사실성 부여에 관여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최적전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 안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인물 물어볼 거 저렇게, 사건 물어보는 거 이렇게, 배경 물어보는 거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이 글을 학교에서 배웠지만 저랑 같이 분석해드리면 이런 것들 나오겠구만이라고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정리하셨으면 12쪽 보도록 합시다. 최적전이에요. 왜 이렇게 졸리지? 미치겠네. 불닭볶음을 먹었더니 너무 졸리구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누구 하나지? 박나온 씨 하나고 또 누구 하나지? 뭐? 최적전 보고 계시죠? 메뉴에 작품 제목 있잖아요. 그 아래에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보고 계시죠? 박스 보시면 갈래라고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용어들은 다 선지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첫 번째는 한문소설이랍니다. 한문소설. 한문소설. 작가가 그러면 지배층일까 피지배층일까? 지배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문은 그 당시 지배층만 썼으니까요. 자, 이 작품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좀 편하게 말할게요. 지배층이 지금 이 작품에서 그려내는 내용이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느 피지배층, 어느 평범한 백성의 일화. 이게 이 작품의 주제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이게 이 작품의 내용이에요. 잠깐만. 지배층이 이걸 썼다? 뭘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니들은 고생하는구나. 이럴 리가 없어요. 예, 양반이고요. 다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줬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국가가 열심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좋은 걸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한문소설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지은 피지배층이 쓴 그냥 한글소설, 작자 이상의 한글소설이었으면 뒤에 있는 박시전처럼 이따 볼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좀 다르게 됐을 거예요. 다만 지배층이 쓴 거 보니까 고통받는 백성을 통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이. 옆에 한문소설 옆에는 이제 군담소설이라고 있는데 이 군이 무리군자고요. 군대 할 때 군 맞습니다. 담 이야기, 군대 이야기 소설이랍니다. 전쟁 같은 거가 일어나면 보통 군담소설이라고 해줍니다. 애정소설은 이제 최척과 오경의 러브스토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애정소설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내려올게요. 성격은 사실적이래요. 사실적이다. 제가 아까 여기다도 썼는데요. 사실적이다라는 말이 뭘까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구체.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해요. 외워버려요. 아, 같은 말. 현실적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적, 현실적의 말의 뜻은 첫 번째 구체적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뭐 이거니까. 예, 맞아요. 비현실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 약간 과학적으로 일반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인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것도 옛날에 한번 내가 비유 드렸었다. 준서가 기억날런지 모르겠다. 제가 내일 학원을 그만둬요. 가정하자면 진짜 그만두진 않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만둬요. 오수병이 막, 야, 너 나 맨날 수업 시간에 나 놀리지 해서. 예, 그런데 그랬더니 너 나가, 너 할 일 안 해 해서. 오케이, 콜 해서 이제 내일 나간다 쳐봐요. 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비록 이제 여름을 가까웠지만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요. 여름에. 그래서 열심히 붕어빵을 팔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파니까 와, 이게 대박이 나갔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원 말고 1,000억을 벌어요. 1,000억. 붕어빵을 1년 동안 열심히 팔아갖고. 여러분들 이거 현실적인가요? 리얼해요? 시훈아 이거 리얼하지 않지? 아니야. 현실적인 거예요. 방금 이거는. 힘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일어날 수도 있지. 붕어빵 대박 나왔고 전 세계 글로벌 붕어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 물리계에서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수병 나 일 안 해. 퇴직해요. 돈이 없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돌 큰 거 하나를 집에 가져갑니다. 큰 바위를 하나 가져가. 그리고 내 집 거실 가운데 그 돌을 딱 하고 놔요. 아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달 정도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딱 거실에 나갔는데 눈이 부셔. 이 돌이 통짜로 그냥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어요. 부자가 됐죠? 이게 비현실적인 겁니다. 물리 과학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뿅 이런 것들이 다 비현실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적이고 이 작품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무슨 말이냐? 구체 정보들이 많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고 비현실적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배울 박시정과 다르게 말이지. 박시정은 이따 볼 거지만 이거에 많죠. 정기적 요소가. 자, 비현실이 아니다. 정기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이라는 말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계속 봅시다. 성격 사실적 봤죠? 사실적 왜 날 봐. 빨리 책 봐봐. 사실적 옆에 뭐 써있는지 보실래요? 성격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박스에 불교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불교가 왜 나올까라고 하면 이런 사상들이 이 작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교적이란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돈우라는 얘가 불교 신자던데 그래서 불교적인가 이 소설이? 아니, 그럴 리가 없고요. 등장인물이 불교를 믿던 말든 그거랑은 불교적인 성격이랑 상관이 없고, 불교적 성격인 이유는 이겁니다. 불교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윤회예요. 윤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죽으면 끝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살다가 죽어요.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요. 이걸 무한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총 3번의 이별과 3번의 만남, 재회가 있어요. 3번 이별하고 다시 만나요. 반복돼서 말이죠. 불교의 윤회적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 더. 불교에서는 이 윤회 사상을 깔려있기 때문에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 지금 최척과 오경 보시면 이 난리통에서도 결국에 3번이나 다시 만나죠. 아, 끈질긴 인연이 있구나. 전생에 뭔가 둘이 연이 있는 건가. 그래서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인연,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사상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음 불교적 옆에 우연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연적 옆에 칸 좀 있죠. 이렇게 써볼래요? 우연적 옆에다가 개연적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골 때려요. 우연적 옆에다가 칸 있잖아, 빈칸 있잖아. vs 개연적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이 작품은 우연적인 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우연적이기만 하냐, 이 작품은 우연적이기만 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상대적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나라 장수를 최척이 나중에 만나네요. 자, 명나라 장수를 최척이 뜬금없이 갑자기 만나게 되는 거는 아주 우연적이죠. 우연이 뭐냐면 타당한 이유, 원인 없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해요. 타당한, 그럴만한 사건, 이유, 원인 없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연은 뭐냐? 이 개가 타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연이 그러하다고. 타당하게 그러할 만한 일, 그럴 만한 일이 개연이에요. 즉 알맞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사건을 개연이라고 합니다. 자, 돌아와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게 어려워. 약간 문제에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들어봐봐. 최척이 갑자기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난다. 이건 너무 우연적이에요. 뜬금없이 그 수많은 장수 중에 걔 이제 말 닦고 있는데 말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우연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최척이 전쟁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명나라 장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라는 요소가 여유문을 만난 사건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둘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게. 다시. 그래서 어떻게 판정해야 되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레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이건 우연을 말해요. 이건 우연적인 거야. 근데 똑같은 사건이어도 무슨 이유 무슨 행위 때문에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이건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는 사람 그리고 해석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근거가 타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전쟁 때문에 여유문 장군을 만났다. 이건 개연성 부여 맞아. 근데 오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유문 장군을 만났다. 이건 개소리죠. 이거는 개연성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우연적인 게 좀 많습니다. 역시 고증소설의 특징이고요. 오른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작품 밖에서 뭐까지? 인물의 심리까지 다 제시해버리는 거. 잠시만요. 여기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지적 작가일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 걸까? 두 가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가가 인물의 심리를 구체로 전달하기도 하고 추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수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전지가 아니야. 이건 구체밖에 못 본 예야. 그래서 얘를 감각할 수 있는 정보밖에 모른다고 해서 관찰자라고 하는 거죠. 3인칭 관찰자. 근데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얼굴이 불그락해졌다. 오수명은 아주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구체와 추상 둘 다 알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 작품은 두 개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전적 작가 시점은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빨리 보자. 배경, 시간은 조선시대래요. 예, 공간은 조선, 남은, 일본, 중국, 안남. 아유, 넓다. 다음, 제재. 아, 제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제 할 때 제야. 주제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제재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재료를 제재라고 해요. 최척 일가의 이산과 저번에는 공부를 하더니만 최척 일가의 저번 주 못 오셔서 영상 보신 분들 초반에 드릴 소리가 좀 같이 들어있어요. 예, 흥겹게 같이 들으세요. 그냥 저번 주에 공사해갖고 드르륵 소리하고 같이 들어가갖고. 자, 제재 볼까요?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 자, 이산은요 떠날 이자에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흩어진다, 이별한다는 뜻이고요. 재회, 다시 만난다는 거죠.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 전란, 전쟁으로 인한 난리로 인한 이런 일반 백성 가족들이 헤어지고 만나는 거, 이게 바로 드러내고 싶은 주제가 되는 거네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만남, 이별, 재회. 넘어갈게.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여기다 체크. 사실적으로 표현. 자, 안 까먹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사실적이라는 게 뭐였죠? 구체, 그리고 비현실적이지 않은 것. 그게 사실적이었어요. 아직 안 지웠지? 생으로 지웠네. 아까 여기 있었죠? 사실적이라는 거는 구체, 그리고 비현실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함. 됐고요. 4번.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 공간적 배경 확장. 공간적 배경 확장에다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볼 건 없겠네요. 내려올게요. 제가 이거 조금 유치한 얘기인데, 대전에서 제가 옛날에 수업했을 때 중일고등학교인가라는 데가 있어요. 중일고였나 까먹었네. 둔산동 옆에 있는 학원인데, 학교인데, 그 옆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를 내가 그때 내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학교가 단답형 문제를 하나 낸대요. 그래서 서술형도 아니야. 단답형 하나를 딱 내겠대. 그래서 뭘 낼까 내가 우리가 좀 많이 준비했었거든. 자, 뭐 나왔냐면 최척은 아니었지만 이걸로 비유 두자면 최척 전에 작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작가 기억나요? 잘 안 나지. 조이완이라고 합니다. 자, 안 내요. 여러분들 학교생님 자존심이 있지, 이런 거 안 내지. 하는 건 안 내요. 혹시 모르니 조이완 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선 중기 사람이에요. 앞부분 줄거리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와봐요. 이제 교재 계속 볼게. 제가 아까 앞부분 줄거리 볼게. 다 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첫 번째부터 봐봐. 남원. 자, 이미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쓸 거 거의 없어요. 이제 쓸 거 거의 없어요. 체크만 하시면 돼. 남원이라고 하고 시작했다고. 남원. 자, 구체적 지명이야, 추상적 지명이야 라고 하면 구체적 지명이죠. 우리 남원 가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남원 있어요. 남원 실제 가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구체적 지명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뭐가 부여되겠어? 구체니까 사실성이 부여되겠죠? 이미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했구나, 현실감이 부여됐구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미 준비한 말인 거지요. 자, 계속 읽을게요.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 잘 봐. 최척의 부친, 이따 나올 텐데 최숙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최숙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 그리고 그의 딸 오경. 관계 잘 기억하세요. 심씨는 최척하고 친척이 아닙니다. 그럼 최척은 정생원이랑 친척인가요? 아니요, 최척 친구 정생원입니다. 정생원의 친척이 심씨고요. 그 딸이 오경이고요. 휴. 참, 어쨌든 심씨의 딸, 거기까지 읽으셨죠? 밑줄이 쳐져 있을 텐데요. 보시면 됩니다. 자, 밑줄 필기 볼게요. 파란색 필기. 자신의 뜻, 오경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자신의 뜻에 따라 배우자 선택. 오경의 성격이 드러나요. 근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 당시 사회랑 조금 다른 모습. 그래서 이 작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어봐. 이것도 써봤자 별로 이해 안 되니까, 기억 못하니까 이해를 해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선 중기 때니까 조희환 씨가 조선 중기 때 인물이라고 써 있거든. 조선 중기쯤 되니까 원래 조선 초기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 당시 시대 사회상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아, 이제 원래는 엄마 아빠가 정해준이랑 딱 그냥 결혼했어야 되는데 조선 중기쯤 되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고백도 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건가? 라고 그 시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조금 이 작품 쓴 사람이 좀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원래 사회는 안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소설이니까 설정했다. 일부러 설정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괜찮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딸이 고백하네요. 네, 딸 오경에게서 구애 쪽지를 받는다. 계속 읽을게요.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의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관계 잘 보세요. 관계. 사건 관계가 중요해요. 고백은 오경이 했고요. 혼담,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저기 누구야? 최척이 했습니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이것도. 최척이 결혼 얘기한 거야. 근데 그 고백, 편지로 고백한 거는 오경이야. 순서 사람 잘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 맞아요? 최척이 부친에게 혼담을 주선했다. 이러면 틀려요. 정생원한테 부탁해요. 아, 그러네. 친척인 정생원에게 부탁했다. 혼담을. 이러면 괜찮죠. 아니야, 준서가. 정생원은 친척이 아니라고.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약간 관계 낚이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낚았어, 여러분들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근데 또 낚여. 그래서 방심했다는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긴장을 해요. 정생원 뭐 혼담 주선 누구한테 했는지 물어보네. 친척 웃기고 있네. 아빠 친구지롱.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예민하게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혼담 주선 부탁했다 됐고요.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치를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별이죠. 이별 1번이죠. 네, 첫 번째 이별. 계속 갈게요.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써있어. 이별하게 됨이라고.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는 언제 보나요 하면 프린트만 보는 날이 하루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 때. 그때 볼 거니까 지금 이 교과서에 있는 것만 봅시다. 오늘은.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봐요. 자, 양생 엑스트라입니다.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 번째 재회네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이별을 이제 극복하고 첫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됐습니다. 몽석은 언제 생긴 예요? 시간 순서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재회 이후 이제 생긴 아들입니다. 몽석은 시간 순서를 잘 해요. 자, 아들 사실 자식 하나 더 있죠. 몽선이라고. 걔는 미리 말하면 두 번째 재회 이후에 생긴 아이입니다. 그건 이따 말해줄게요. 거기 파트에서. 그러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별인 거죠. 됐지? 두 번째 이별 정유재란. 정유재란으로 인해 최초의 이별을 겪게 된다. 땡! 임진왜란이 최초의 이별이고요. 정유재란은 두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다 안 읽어. 몇 개만 볼 거야. 내가 이거 다 왜 읽어줘. 전개 들어가 볼게요. 줄 보는 거 아세요? 종이 보시면 오른쪽에 50, 15, 5단위로 숫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리 채책만 끝내주고 쉬는 시간 줄게. 5, 10쪽 있는데 이걸로 줄수 보면 되죠. 9번째 줄 볼게요. 9번째 줄. 그때 마침 자 아래 필기되어 있죠. 고전소설에 체크하세요. 우연성. 마침. 아무 이유 없이 하필이면 딱 그때 마침 우연입니다. 이런 멘트 자체가 우연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명나라 장수가 말 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개연성은 제가 따로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했잖아. 이거 어때? 둘이 대화하게 된 거는 둘이 중국말로 대화하게 된 거는 우연인가? 그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저기 써있죠. 11번째 줄 보세요. 10번째 줄 계속 볼게요. 10번째 줄 중간. 최척은 찾으셨나요? 10번째 줄 중간. 10번째 줄 중간.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언제? 임진왜란 때.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유문과 중국말로 대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임진왜란 때 나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연성 부여예요. 약간 상대적입니다. 이 개연적, 우연적이라는 거는. 내가 뭐 때문에 이 말 하냐면 최척전은 고전소설이니까 다 우연적인 사건이야. 이런 건 아니.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연이 조금 몇 개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의탁해서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갑니다. 인물의 정보는 16번째 줄에 있네요. 16번째 줄 와보세요. 나는 오총병이 아닌다잉.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천총은 그 부하 장수네요. 오총병이라는 높은 장수가 있는데 그의 부하 장수인 여유문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대요.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다음 장. 14쪽 오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잠깐, 미안. 가볼게. 첫 줄 읽어볼게요. 첫 줄.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자, 이제 잘 봐봐요. 생각이 주도 면밀하다. 구체추상. 생각이 주도 면밀하다. 구체 괜찮아? 그치. 맞았다가 하면 죽이려고 했어. 추상이죠. 주도 면밀하다. 누가 봐도 추상이잖아. 주도 면밀하다가 무슨 색깔이고 무슨 맛인데. 추상이죠.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된 거야? 직접 제시된 거죠. 쓰지 마세요. 거기 써 있어요. 자, 거기 아래 필기 보세요. 제자가인형 인물. 한번 봐주시고요. 고전소설 주인공의 전형성, 인물 성격, 여기다 체크. 직접 제시. 그렇구나. 인물의 성격이 직접 제시됐구나.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줄 밑에 있는 파란색 필기야. 그 다음 줄 밑줄 볼까요? 여유문은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말. 목요일 날도 이 새끼 먼저 비반 애들도 똑같은 거. 이거 하면서 하길래 지랄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세콤이 있겠냐? 옛날에 캡스가 있겠냐? 옛날에 경비실이 있겠냐? 옛날에 CCTV가 있겠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옛날에 도어락이 있냐? 현관문이 있어? 자물쇠가, 그런 거 없어. 그럼 뭐냐? 잘 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잘 때. 옛날에 CCTV 도어락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전쟁이죠. 장군이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자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몰래 침입해온 적국 자객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경비를 세워야 돼. 무조건 보초를 세워요. 근데 문제는 보초를 되게 높은 사람한테 시킬 수 없잖아. 부하들 이제 낮은 부하들한테 밤새서 지켜라고 시킬 거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걔들한테 적국 장수가 많은 돈을 주고서 얘 죽여. 그럼 내가 이 돈 다 주고 내가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흔들리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이 당시 시대의 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데서 잘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완벽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잔다는 거는 굉장히 가족 말고는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언제 내가 누구한테 죽임당할지 모르는데 같은 침상을 쓴다? 완벽하게 믿는다, 신뢰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다섯 번째 줄.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최척을 죽은 병사 대신에 껴넣어서 이제 데려가요. 어디로? 요흥으로 데려가요. 요흥이면 중국 지금 요동지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만주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구나. 거기서 함께 살았대요. 그 다음 7번째 줄 볼게요. 자, 체크하세요. 체크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이에 앞서. 빨리 체크하세요.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자, 이제부터 있을 얘기는 뭐예요?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중국 가기
전에 앞서서 일어난 일입니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 누구 에피소드인지 볼까요?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다. 아, 최척 일가가 먼저 잡힌 거야. 최척 가족이, 최척 아빠지. 아빠가 일본군한테 잡힌 것이 최척이 중국 가기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시간 순서 준비 안 하면 그냥 틀려야 돼, 이런 것들은. 계속 가볼게요.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 아래 필기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최숙과 아빠야 심씨 안 까먹었지? 장모님 오경 엄마가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곳. 자, 체크하세요. 우연성. 여기도 우연성입니다. 왜 연곡사에 가게 됐나요? 그냥요. 그냥 걷다 보니까 연곡사네. 근데 보니까 아시죠? 아들이 있네. 호호. 손주지, 손주. 손주가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21번 22번째 줄 오세요. 22번째 줄 체크하세요. 이때 언제?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연곡사에서 만날 때 병렬이죠. 동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둘이 만났을 때 오경은 이건 병렬입니다. 아까는 다른 시간 앞선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병렬이에요. 자, 그럼 뭐냐? 나라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오경이 돈우를 만난 것은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중국 간 것보다 나중의 일이다. OX 해봐요. 다시 천천히 할게. 오경이 돈우라는 일본인을 만난 것은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중국에 간 것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죠.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만난 때 오경이 돈우랑 만난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더 먼저 일어난 일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자, 계속 가보자고. 돈우 있고요. 소서 행장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14쪽 보고 계시죠? 맨 마지막 줄. 자, 꿈속에 장육불이 나타나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나는 마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필기 볼게요. 오경이 훗날 가족들과 제의할 것을 체크하세요. 암시복선. 거기 써있습니다. 암시함 복선. 암시댐이구나. 암시함이구나. 암시함 복선 체크하시고요.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너무 뻔한 얘기. 참,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쓰세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다시.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유일하게 비현실적 요소예요. 꿈속에서 미래일을 알려준다. 이거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정기적 요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님들 학교 시험에 2019년 시험입니다. 일단 뒤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사실적으로만 구성된다. 비현실적 요소 없이 사실적으로만 구성됐다. 이러면 틀려요. 하나 있거든요. 전기적 요소가. 꿈속에서 미래를 예언해준다. 비현실적인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잘 기억하세요. 거기 그 다음 15쪽 저기 네 번째 줄 밑줄 볼게요. 네 번째 줄 밑줄 15쪽의 네 번째 줄 밑줄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뭘까? 거기 아래 필기되어 있죠. 쓸 거 없어요 별로. 이유. 돈우는 오경이 남자인 줄 알고 오경이 남자인 줄 알았구나. 남자로 생각했구나. 거기에 암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이 배 타고 장사할 때 같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디 오시냐? 13번째 줄 오세요. 13번째 줄. 이때 최척은 유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예요? 이제 오경이
도누와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때 그때 여유문한테 최척한테 있었던 일이네요. 요용이 멀면서 여유문과 의형질 맺었네요. 더 친해졌어요. 이제 형제가 됐어요.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간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뭐 내용 됐죠? 자기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아직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네가 고맙긴 한데 네가 소개해준 애랑 결혼 안 하겠다. 여러분들 보통 같았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제 그지야. 외국인 그지야. 근데 내가 이제 아유 그래 불쌍하다 해서 내가 좀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제 의형제도 배웠어. 그래서 얘한테 내가 누이가 하나 있는데 여자 형제가 있는데 너 얘랑 결혼해. 내가 결혼시켜줄게. 딱 하니까 얘가 싫은데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소개해준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원래 우리 상식적이라면 기분이 더럽겠지. 이 자식 봐라.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18번째 줄.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됐어요. 의롭게 여겨 체크하세요. 여유문이 최척에 대한 심리입니다. 의롭게 여겼다. 직접 제시해줬죠. 직접 제시해줬어요.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줄 볼까요? 19번째 줄. 그의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자, 이제 저기 음영 처리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돌아다닌 장소입니다. 음영 체크된 것만 볼게요. 양자강, 회수, 용문, 우혈, 원수, 상수,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쓱 돌아다녔네요. 많이 돌아다녔네요. 그 다음 자 24번째 줄 보세요. 24번째 줄 다 보니 밑줄 쳐볼래요?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 밑줄.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 빨리 밑줄 쳐봐요. 24번째 줄이야. 자 화자의 심리가 역시 직접 제시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볼게. 해섬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상에 은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여러분들 왕용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까? 못 만나죠. 촉당으로는 갔는데 가긴 가잖아. 아닙니다. 이 낚시용 땅이에요. 이 촉으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려고 했는데요. 안 가요. 참고로 촉이 어디냐? 중국이잖아요.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던데 촉이 여기에요. 지금 요롱은 여기거든요. 개 멀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가 분지 지역이라서 산이 많습니다. 산과 막 절벽이 많아요. 신선 살게 생겼어. 참고로 지금은 사천이라고 합니다. 별로 관심 없나? 어쨌든 저기로 갔대요. 가려고 했대요. 자,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 1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봐. 이제 쉬는 시간 줄게. 호가 하천이고, 자 호에다 체크 이미 되어 있죠. 호는 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별명 왜 짓습니까? 누가 지어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져주잖아. 근데 이상시대 별명은요 자기가 짓습니다. 뭘 자기가 져요? 이유가 있어요. 편하게 부르라고. 뭘 편하게 불러요? 그 당시는 이름,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각자 멋진 이름들 갖고 있잖아요. 멋진 이름 감사하게 생각해라. 봉수로 살고 싶어? 임봉수, 나봉수는 너무 개간지인데. 정봉수는 의병장입니다. 실제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뭔 얘기를 했냐? 이름을 누가 져줘? 태어날 때 응애 아빠 내 이름 봉수 이럴 리가 없어요. 집안 어르신들이 적어도 아빠 엄마가 상의해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어르신들이 고민해서 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 어른이 이렇게 고민해서 지은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야. 봉수인데 봉수야 하면 기분이 나빠. 야 우리 할아버지가 밤새서 져준 건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부르냐? 이렇게 돼버리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야 그럼 뭘로 불러 임마 하면 그냥 내가 별명을 주실 테니까 이걸로 불러. 그게 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의 호가 누가 있을까? 일단 5,000원에 계신 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이. 이분 호가 뭐예요? 율곡. 이 율곡 누가 지은 거야? 이이 본인이신 거야. 그래서 이 이렇게 부르면 좀 그래서 율곡이라 불러주게 이렇게 하는 거죠. 1,000원에 계신 할아버지도 계시죠? 이황 할아버지도 있죠. 앞에 뭐 붙죠? 퇴계라고 붙죠. 퇴계. 예, 그 사람이 스스로 붙인 호입니다. 자, 이렇게 호란 스스로 붙여서 편하게 부르게끔 하라는 거고, 계속 가볼게요. 호가 학천이고 인물 정보예요. 알아두세요. 송우라는 사람이야. 이름이 우야. 그러니까 우인데 호는 학천.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박했고 공을 세워 넘어가야죠. 명성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아, 이 사람은 벼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네요. 저술, 글을 쓰는 거를 업으로 삼았대요. 네, 그 다음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한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한다는 말 듣고 술을 두고 찾아왔다. 예, 말려요. 그래서 안 갑니다. 좀만 더 읽을게. 한 줄만 더 읽을게. 술을 마셔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라는 말도 나오네요. 자도 알아둬야겠네요. 자로 부르면 말했다. 자,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호도 있고요. 본명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가 할아버지가 져준 거 알겠죠? 이게 할아버지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불러요. 보통. 그냥 어디다가 기록할 때 쓰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본명을 부르잖아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스스로 별명을 짓거나 별명이 조금 그러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돼서 이름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걸 자라고 합니다. 예, 그 자도 본명 대신 친한 사이 사람들끼리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조금 다르죠? 스스로 져서 저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자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어서 새로 부여받은 이름인데 요 정도까지 불러주면 되게 긴밀한 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로 부르면 말했다. 백승. 아, 최척의 자가 나왔네요. 예, 백승. 아,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생 살면서 누군둥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는 고금천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네,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랑 장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줄 오세요. 10번째 줄. 최척이 호련 깨닫고. 자, 필기가 되어 있죠. 아까 체크한 거 속세를 떠나야던 생각을 입대해 버렸구나. 인물의 마음이 변했구나. 속세 떠나는 생각을 버렸다. 속세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보시면 뭐 경자년이고요. 그 다음 주 보시면 안남 베트남으로 장사로 갔대요.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안 볼 거예요.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이제 둘이 만나는데요. 예, 뭐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퉁소 소리 때문에. 누가 불었어? 오경이 분 거 괜찮아요? 최척이 불었죠. 오경이 시를 줬죠. 둘이 아는 거지. 뭐 이걸 내가 설명합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써 있는 거 님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더 필요 없어요. 대신 일려 오세요. 18쪽. 다 끝났다. 야, 벌써 울고 있다. 끝났어. 힘드시죠? 빨리 할게. 6번째 줄 보세요. 18쪽의 6번째 줄.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자, 목이 막혀 눈물만 흘렸다. 구체야 추상이야. 눈물 흘리다는 구체적 행위인가요? 추상적 행위인가요? 구체적 행위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눈물 흘리는 거. 그러면 구체니까 성격이 어떻게 제시된 거야? 심리 성격이 간접 제시된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필기 되는지 봅시다. 시 없는 소리를 들은 최척의 충격과 놀람을 드러냄. 인물의 심리를 체크하세요. 간접적으로 제시했구나. 구체잖아요. 그 다음 저기 오세요. 13번째 줄이요. 13번째 줄. 그 자리에, 야 이거 중요해. 잘 봐.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젊고 용감한 자였다. 용감하다는 구체와 추상이야. 이채훈 씨, 용감하다는 구체와 추상이야? 아, 내 이름을 못 외웠구나. 김민재 씨? 김민재 씨? 용의자님? 용감하다는 구체와 추상이야. 추상. 잘했어요. 거기 인물의 성격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오케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아래 써 있죠?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언제 외우고 앉아있어? 까먹어.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아, 구체네. 간접 제시. 아, 용감하다. 추상이네. 직접 제시. 이렇게 하면 편해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16번째 줄 보세요. 내가 저 배로 가서 찾으셨어요? 16번째 줄. 16번째 줄.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잠깐만. 이거 뭐죠? 큰 따블 붙여있네. 대사네. 대사는 구체일까요? 추상일까요? 구체예요. 청각 정보예요. 대사는 기본적으로. 자, 구체니까 무슨 제시? 써있겠죠? 오른쪽에 써있네요. 의기 넘치고 성급한 두홍의 성격이 드러남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요. 좋겠다. 다 됐고요. 둘이만 안고서 막 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만남이 있죠. 됐지? 자, 처음 헤어진 거 임진왜란, 그 다음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죠. 첫 번째 재회. 정유주한테 두 번째 이별하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파트 여기 엔딩 부분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네요. 자, 19쪽의 맨 아래 뒷부분 줄거리 오세요. 19쪽의 10번째 줄입니다. 쉽게. 자, 10번째 줄.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자, 몽선이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회 이후에 낳은 아이야. 시간 순서 잘 기억하세요.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이 홍도화운을 시킨다. 여기서도 필기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과 결혼 금기시하던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아까 오경이 먼저 고백한 것처럼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듬해 명나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최척은 조선병사 출전에 따라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요. 지금 설명한 건 최척하고 아들 얘기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전쟁의 편이 나와요. 전쟁의 흐름이 나와요. 전쟁 얘기 딱히 뭐 후금하고 명나라 싸웠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 생각해봐.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요. 시훈아! 최척은 어느 나라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후금과 명나라 싸움에서. 참고로 이 후금이 청입니다. 나중에. 명나라 잘했어요. 몽선은 어느 나라 병사로 출전했어? 몽선은. 아니 뭘 또 물어보고 있어. 너는 바보냐. 왜 맨날 여기서 답을 얻어. 후금? 몽선은 갓난애기인데 어떻게 전쟁을 출전해, 멍충아. 그 진짜는 스스로한테 해야 돼요. 너도 모르는 거잖아. 몽석, 첫째 아들 몽석이 어느 나라 군인으로 참여해요? 지랄하고 있네. 같은 명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이게 봐봐. 전쟁의 흐름이 보여요. 자, 여기에 조선도 있죠. 조선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저 역사 안 배웠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디 포로 수용소에서 만났어? 후금의 포로 수용소. 여기서 최척과 첫째 아들 몽석이 만나요. 참고로 최척은 명나라 군대로 명나라 사람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살잖아. 명나라 사람인 거고요. 몽석은 조선에 남아 있어요. 기억나세요? 심씨와 최숙, 최척 아빠죠. 둘이 연곡사에서 애 찾아서 키웠던 거. 그러니까 조선애예요. 근데 둘이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다. 어디 포로 수용소? 후금의 포로 수용소다. 여러분들 후금에서 후금 군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지 않지.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럼 누구 포로들인 거예요? 후금들이 포로인 명나라. 명나라는 당연하지. 전쟁 중이니까.
자, 알 수 있죠. 조선은 누구랑 같이 편을 먹은 겁니까? 명나라랑 편을 먹었다는 거를 몽석이 같은 수용소에 만난 걸 통해서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역사책에서 배우지 님들이. 이거 광해군 때 그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둘이 같이 만난 걸 통해서 명과 조선이 연합했음을 알 수 있는 시대 사회상의 암시되어 있군. 이런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뒷부분 줄거리.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 남원으로 돌아오고 남원 시작했던 공간인 거 기억나세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그리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중국에서 돌아왔죠. 재회하여 이게 바로 세 번째 재회네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좋겠어요. 대충 뭐 나올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범위 밖에서 안 벗어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고생하시는데 10분만 쉴게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12분이니까 22분에 이어서 합시다.